폼페이 최후의 날. 제작사 계몽사. 나레이터 김동현. 제1화 폼페이의 두 신사. 아, 디오메드 아닌가? 자네도 오늘 저녁 글라우커스네 집 연회에 가나? 어느 키 작은 청년이 물었다. 청년은 귀족임을 나타내는 화려한 옷을 일부러 주름을 잡고 멋들어지게 차려입었다. 웬걸요? 서운하게도 초대를 못 받았소. 너무한 거 아니오? 그 집 연애가 폼페이에서 최고라고 하던데. 디오메드라고 불린 풍채 좋은 중년 남자가 대답했다. 괜찮은 편이지. 나한테는 술이 모자라 그렇지. 그 친구 피 속에는 옛 아테네 사람의 피가 안 흐르나 봐. 술을 많이 마시면 이튿날 몸이 무겁다나. 그렇게 술을 아끼는 걸 보면 무슨 까닭이 있을 듯. 사치를 자랑하지만 돈은 없나 봅니다. 겉보기와 달리 속은 텅 빈 거죠. 지혜보다 술병 쌓기를 좋아하는 모양이요. 디오메드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친구가 먹여주겠다는데 가서 먹어줘야지. 그 친구가 빈털터리가 돼서 연애를 못 열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고. 주사위 노름도 좋아한다면서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봤나? 그 친구가 베푸는 연애니까 우리도 좋다고 하는 거지. 아하하, 클로디우스 날이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술 창고를 구경한 적이 있었나요? 아직? 그렇군요. 그럼 언제 한번 저녁이나 같이 드십시다. 연못에는 뱀장어도 기르고 하니 그때 저 조영관 판사도 부를 생각입니다. 아니, 그럴 것 없네. 나는 격식도 싫고 떠들썩한 자리도 싫어. 이런. 벌써 해가 지는군. 나는 지금 목욕하러 가는 길인데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장사 때문에 관청에 갔다가 이시스 신전에 들를 생각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디오메드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클로디우스는 느릿느릿 걸으면서 중얼거렸다. 없는 주제 잘난 척하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인가? 저놈한테 돈이나 빌리면서 저놈이 자유민이란 걸 모른 척하면 되지. 저런 돈 많은 평민은 우리같이 놀기 좋아하는 귀족한테는 밥이거든. 클로디우스는 도미치아나 거리로 갔다. 그곳은 사람과 마차가 뒤엉켜 다니는 곳으로 나폴리 거리처럼 번화하고 활기찬 거리였다. 바삐 오가는 마차의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경쾌하게 울렸다. 여보게 클로디우스,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나? 웬 젊은 남자의 명랑한 목소리가 마치 노랫소리처럼 한껏 아름답게 꾸민 마차 안에서 울려나왔다. 청동으로 만든 마차 겉에는 올림피아 대경기 모습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은 모두 훌륭한 페르시아 종이었다. 클로디우스를 부른 사람은 아테네 조각가가 조각으로 깎고 싶을 만큼 몸매가 늘씬한 아테네 청년이었다. 그 무렵 유행하는 토가 없이 진홍색 튜닉만 입고 있었다. 소매뿌리에는 금실로 수가 놓였다. 목에 건 금줄 끝에는 뱀머리 조각이 달려 가슴 한가운데에 늘어졌고 그 뱀의 입에는 아주 정교하게 만든 큰 도장 반지가 걸려 있었다. 허리에 두른 솔띠는 아라비아 무늬로 짠 것으로 손수건과 지갑, 서판과 철피를 끼우도록 되어 있었다. 오, 글라우커스! 자네는 주사위 노름에서 아무리 돈을 잃어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자네를 좋아하지. 아마도 아폴로 신이 자네를 따라다니는 모양이야. 자네 얼굴은 언제나 행복과 영광으로 빛이 나거든. 누가 봐도 자네는 늘 이긴 사람 얼굴이고 나는 진 사람 얼굴일걸? 클로디우스가 대답했다. 얼마 안 드는 돈 갖고 딴네 이렇네 하며 웃고 울고 할 게 뭐 있나? 젊을 때는 그저 실컷 놀고 즐기는 게 좋지. 참, 오늘 밤에 올 거지? 누가 초대한 건데 안 가겠나? 그래,
그런데 자네 지금 어디 가는 길인가? 목욕탕에 가는 길이네. 자네 집에 가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으니까. 그럼 나도 마차를 돌려보내고 자네랑 같이 가겠네. 글라우커스가 마차에서 내렸다. 수고했다, 필리아스. 오늘은 그만 쉬어도 좋아. 글라우커스가 가까이 선 말의 목을 쓸어주었다. 말은 나직하게 콧소리를 내더니 주인의 친절에 보답이라도 하는 양 두 귀를 쫑긋거렸다. 제2화 눈먼 꽃 파는 소녀. 글라우커스와 클로디우스는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거리를 걸어갔다. 근처에는 화려한 가게가 줄지어 있었다. 어느 가게나 주인의 취향에 따라 갖가지 프레스코로 안벽을 화사하게 꾸며놓았다. 저 멀리 찬란한 분수대에서는 여름 하늘로 시원스런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거리에는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진홍색 옷을 입고 있었다. 큰 가게 앞이라면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다. 노예들은 청동 항아리를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고 이리저리 오고 갔다. 시골 여자아이들은 로마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빨간 과일과 꽃을 바구니에 담아 오가는 사람을 붙잡고 팔고 있었다. 술집 같은 곳에는 할 일 없는 사람이 잔뜩 모여들었다. 술집 앞에는 대리석 선반에 술통과 기름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보라색 차양을 쳐서 고단한 사람들이 쉬도록 해놓았다. 이런 활기찬 모습을 보니 아테네에서 태어난 글라우커스는 마음이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로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게. 높은 성벽에 갇혀 살자니 얼마나 따분하고 답답한지. 안뜰도 네로 황제가 사는 황금 궁전도 지금 짓고 있는 타이터스 폐하의 궁전도 모두 따분하고 답답하기만 하네. 금방 눈이 따끔거리고 피곤해지지. 게다가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로마를 우리 평범한 아테네와 견주어 보면 얼마나 우라가 치미는지. 그러나 폼페이에 오면 기쁘네. 이렇게 실컷 화려하게 살 수 있어서. 글라우커스가 말했다. 그래서 자네는 이 폼페이를 피서지로 고른 건가? 로마는 우리 옛날 아테네를 흉내만 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같이 무겁더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걷던 두 사람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앞이 가로막혔다. 그곳은 으리으리한 신전 회랑 입구였다. 신전 그늘에는 한 소녀가 사람들에 에워싸여 있었다. 소녀는 꽃바구니를 걸친 오른손으로 왼손에 든 작은 리라를 나직하고 부드럽게 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면 소녀는 꽃바구니를 곱게 흔들며 꽃을 사라고 외쳤다. 그러자 노래 솜씨에 감탄한 건지 아니면 소녀를 가엾게 여긴 건지 모르겠지만 꽃바구니에 은전이 우르르 쏟아졌다. 소녀는 앞을 보지 못했다. 아, 불쌍한 테살리아 소녀구나. 폼페이에 돌아온 뒤 처음 보는데 목소리 참 좋지? 같이 들어보세. 글라우커스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머나먼 도시에서 온 눈먼 소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듯 대지가 아름답다고 한다면 이 꽃은 대지에서 태어난 귀여운 아이입니다. 이 꽃은 어머니 대지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귀여운 니디야, 그 제비꽃 다발을 줄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졌구나. 글라우커스가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 꽃바구니에 동전을 넣으면서 말했다. 니디아는 글라우커스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노래하다 말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어머나, 글라우커스 날이 돌아오셨군요. 니디아가 말했다. 그래, 폼페이에 온 지 이제 겨우 2, 3일밖에 안 됐다. 우리 집들을 다시 돌봐줘. 내일 올 수 있지?
화는 아름다운 니디아가 엮어줘야지. 다른 사람은 안 돼. 니디아는 활짝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글라우커스는 꽃바구니에서 제비꽃다발을 하나 집어 가슴에 꽂고는 사람들을 해치고 다시 나왔다. 자네가 저 아이를 노예 비슷하게 부리나? 클로디우스가 물었다. 목소리가 꽤 쓸만하지? 불쌍한 아이라네. 신들의 산 올림포스 근처 테살리아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여기로 왔다는 거야. 테살리아라면 미인이 많이 태어난다는 도시 아닌가? 그렇지만 내 눈에는 여기 폼페이 여자가 다 베누스 여신 같은 미인으로 보여. 공기가 맑은 탓인지도 모르지. 오, 보게! 저기 폼페이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 오고 있어. 디오메드의 딸 율리아일세. 클로디우스가 가리킨 곳을 보니 베일로 얼굴을 가린 젊은 여자가 두 여자 노예를 거느리고 목욕탕에 가려고 걸어왔다. 아름다운 율리아 양, 안녕하신가? 클로디우스가 인사했다. 율리아는 베일 자락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까맣게 반짝이는 눈과 올리브 화장품을 바른 얼굴과 아름다운 장밋빛 뺨이 드러났다. 어머, 글라우커스 씨도 오셨군요. 율리아가 인사했다. 그러더니 글라우커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난해 같이 놀던 친구를 잊으셨나요? 율리아가 중얼거리듯 물었다. 있다니 말이 되나? 그대같이 아름다운 분을? 글라우커스가 대답했다. 어쩌면 저렇게 말솜씨가 좋으실까? 율리아가 이렇게 감탄하고 나서 이번에는 클로디우스를 보며 말했다. 언제 두 분 같이 아버지 별장에 놀러 오세요. 그래, 가지. 그날이 벌써 기다려지는군. 클로디우스가 대답했다. 율리아는 베일을 천천히 내리면서 다시 글라우커스를 그윽이 바라보더니 여자 노예들을 재촉하고 자리를 떴다. 어떤가, 글라우커스? 율리아 아름답지? 아름다워. 하지만 말야. 뭐가 하지만이야? 아름다운 데다 돈까지 많으니 나무랄 데가 없잖아. 나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네. 그래? 어디서? 몇 달 전에 나폴리 미네르바 신전에 기도하러 갔거든. 그때 나처럼 신전에 기도하러 온 굉장한 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네. 그 여자는 나폴리에서 태어났지만 조상의 무덤은 아테네 일리소스 강변에 있다더군. 그러니 그 여자한테도 나처럼 아테네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셈이지. 자연히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가더군. 마치 옛날부터 사귄 친구 같았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를 드리고 금방 헤어졌기 때문에 사는 곳도 이름도 모르지 뭔가. 그 뒤에 그 여자를 찾아 나폴리를 헤매고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네. 그 여자를 영영 못 찾았어. 나는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어. 그 여자 생각이 한시도 떠나질 않아. 그래서 그 여자를 잊으려고 폼페이로 돌아온 걸세. 두 사람은 번화가를 벗어나 바닷가로 갔다. 사람들의 발길은 뜸하고 상선과 부잣집 돛담배와 고깃배가 바닷가에 묶여 있었다. 저 멀리 앞바다에는 플리니 제독이 이끄는 함선과 높다란 돛대가 보였다. 그때 바닷가 모래를 밟는 무거운 소리가 두 사람 등 뒤에서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돌아다 보니 이시스 신전의 우두머리 사제 아르바체스가 걸어왔다. 아르바체스는 이집트 사람이었다. 나이는 40살쯤 되었고 키가 컸다. 마르기는 했지만 몸매가 다부졌고 부리부리한 검은 눈과 오똑한 매부리 코와 까무잡잡한 살색을 보면 이집트 사람이라는 걸 속일 수가 없었다. 번잡한 도심에 비하면 이곳 경치는 정말 아름답죠.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두 분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체스는 차갑지만 공손하게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 사람을 앞질러 가버렸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클로디우스가 말했다. 이제 살 것 같네. 저 사람은 보기만 하면 잔소리를 늘어나서 정말 숨이 턱턱 막혀. 이상한 사람이야. 즐거움이란 건 전혀 모르고 세상을 냉정하게만 보니 말야. 글라우커스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지만 돈이 꽤 많대. 저 사람한테 주사위 노름의 재미나 가르쳐 볼까? 생각만 해도 유쾌하지 않나? 제3화 연회. 그 무렵 로마 제국은 이미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라인강과 다뉴브 강,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드넓은 땅을 다스렸다. 황제는 정복한 사람들을 로마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 본토에 와서 살거나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된 아테네 귀족 글라우커스도 로마나 폼페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글라우커스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 돈으로 본토 로마에 으리으리한 저택을 마련하고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 여행이나 다니며 살았다. 저택은 주랑 현관이며 거실이며 다 아테네 조각가들이 정성을 다해 꾸며놓은 집이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이 모이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집이 되었다. 폼페이에는 별장이 있었다. 로마 저택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폼페이에 있는 집 중에서는 손꼽히는 호화 별장이었다. 연회실에는 초대를 받은 손님이 모여 있었다. 그 방은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레다 방이라고 부르는 으리으리한 방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레다를 조각한 석상이 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었다. 레다 석상은 안뜰을 바라보고 있었고 안뜰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연회실 한가운데에는 정교하게 깎고 은으로 장식한 마호가니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세 군데 둘레에는 금장식 못이 박힌 청동 침대 겸용 소파가 놓여 있었다. 한쪽이 비어 있는 것은 노예가 그리로 술과 음악을 날라오기 때문이었다. 손님들은 그 소파에 놓인 푹신한 방석에 앉아 느긋하게 등을 기대고 포도주를 마시며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 맛있다. 이 포도주는 이걸로 마지막인가? 폼페이에서는 이게 최고지. 젊은 판사 살러스트가 말했다. 그러자 주인 글라우커스가 노예에게 명령했다. 여기 술통을 더 내와라. 날짜와 설명서도 읽어주고. 노예는 술통 코르크 마개에 붙어있는 날짜를 얼른 살피고 설명서를 보며 키오스 섬에서 만든 50년 묵은 포도주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맹수 경기는 언제 열리지? 클로디우스가 판사에게 물었다. 8월 9일. 불카누스 축제가 끝나고 그 이튿날이지. 그날 어린 사자가 나오기로 돼 있네. 판사가 대답했다. 그 사자와 싸울 사람이 있나? 안타깝게도 요즘 죄수가 많이 없단 말씀이야. 그런데 죄수가 아니라도 괜찮지 않나? 누구든 잡아다가 사자한테 던지라고 해. 클로디우스가 말했다. 나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판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더니 다시 기세등등하게 덧붙여 말했다. 맹수한테 노예를 던지면 안 된다니. 법이 글러먹은 거야.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건 사유재산 침해야. 살러스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법이 없었던 옛날 공화정 때가 좋았다고. 지금은 노예 같은 것에 인정을 베푸니까 시민들이 실망하는 거야. 모두 사람과 사자가 싸우는 걸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거든. 신이 죄수를 안 보내주시니 그 엄청난 재미를 못 보고 그 당치도 않는 법 때문에 또 못 보고
그러게, 정치가 되먹지 않았어. 클로디우스가 잘난 척하며 말하자 살러스트가 바짝 다가앉으면서 말했다. 맞는 말이야. 나는 지금 네로 황제가 없는 걸 유피테르 신과 운명의 새 여신한테 감사하고 있어. 네로 황제는 분명 폭군이었지. 10년 동안이나 원형 경기장을 닫아놓고 즐거움을 앗아가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왜 반란이 안 일어났을까? 언제라도 반란이 일어나려고 했어. 판사가 멧돼지처럼 입을 내밀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죄수도 없는데 노예를 맹수한테 던져줄 수 없다면 검투사를 내보내면 어떨까? 그때까지 잠자코 듣기만 하던 글라우커스가 갑자기 소리쳤다. 팔라스 여신께 맹세하네만 나는 반대일세. 맹수끼리 물어뜯는 거라면 아무리 끔찍한 장면이라도 기꺼이 구경하겠네만 우리하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을 경기장 한가운데로 내던져 맹수한테 팔다리가 찢기는 걸 보다니 그건 못 참겠네. 생각만 해도 욕 나오고 숨이 막혀. 나라도 달려나가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어.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는 오레스테스를 쫓는 복수의 여신들이 지르는 소리보다 더 끔찍하게 들리더군. 이번에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경기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듣고 살러스트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뽐내기 좋아하는 레피두스는 이런! 하고 소리쳤다. 클로디우스는 과연!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글라우커스가 잇따라 말했다. 자네 로마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광경에 환호하지만 우리 아테네 사람들은 가엾게 보네. 오, 핀다로스의 정신이여. 진정 위대한 아테네 경기, 사람과 사람의 경기, 고상한 선수의 달리기. 그러나 승리 뒤에는 슬픔이 있도다. 훌륭한 맞수와 재주를 겨루는 쾌감, 상대를 꺾고 이겼을 때 느껴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 자네들은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를 걸세. 친구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윽고 살러스트가 말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자네 스파레나 시인이 새로 쓴 시 읽어봤나? 이집트 이시스 여신을 기리는 시. 그야말로 고상한 시, 참된 신앙에 불타는 시라네. 폼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신인가 봐? 글라우커스가 되물었다. 이시스 여신의 신탁이 잘 맞는다고 해서 지금 아주 난리야. 나는 미신에 혹하는 사람은 아니네만. 솔직히 말해서 재판할 때 몇 번 이시스 여신의 신탁을 듣고 크게 도움받은 일이 있었어. 게다가 그 신전 사제들은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 뿐이래. 유피테르 신이나 포르투나 여신을 모신 사제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아. 언제나 맨발로 다녀. 고기도 안 먹고 밤늦도록 수행만 한대. 판사가 대답했다. 다른 사제들이 본받아야겠군. 유피테르 신전 사제들은 정말 변해야 해. 레피두스가 말했다. 레피두스는 제 일만 아니라면 열렬한 개혁론자였다. 그때 살러스트가 생각이 난 듯 말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인 아르바체스 사제가 이시스 신전 사제들한테 뭔가 아주 이상한 비법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사람 람세스 왕의 후손이라면서 우쭐거리고 먼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보물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닌대. 나는 그 사람 눈초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클로디우스가 말했다. 판사는 갑자기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만일 아르바체스가 큰 부자만 아니었다면 나는 판사로서 아르바체스를 추방했을 거야. 점성가라느니 마법사라느니 하는 소문을 조사해서. 하지만 그 사람 돈이 많다고 하니 지켜줘야지. 그런데 요즘 폼페이에서도 유대 기독교인가 뭔가 하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둘 나오는가 본데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판사가 말끝에 이렇게 물었다.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야.
신자 중에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모두 가난하고 무식한 놈뿐이야. 클로디우스가 대답했다. 신을 모독하는 놈들은 마땅히 책형에 처해야 해. 놈들은 베누스 여신도 유피테르 신도 진정한 신으로 보지 않아. 모두 무신론자야.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잡아 쳐넣을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판사가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주랑현관에서는 노예들이 부르는 노래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사이에도 아름다운 피리 소리에 맞추어 노예들이 잇따라 음식과 술을 날라왔다. 건강을 위하여! 클로디우스가 술잔을 높이 들고 소리치더니 단숨에 쭉 들이켰다. 어떤가? 복수해야지. 보게, 주사위가 기다리고 있네. 그 말에 글라우커스가 좋아하고 대답하자 판사가 발끈했다. 안 돼. 여름에 하는 주사위 노름은 위법일세. 게다가 나는 조영관이야. 되게 까다롭게 구는군. 자네 앞에서는 안 할 거야. 자네가 있으면 뭘 마음대로 못하겠어. 그렇지만 노름도 빠지지만 않으면 해도 괜찮지 않나? 클로디우스가 대꾸했다. 자네는 정말 못 말리는 친구야. 그래, 괜찮아. 나는 안 본 걸로 하지. 판사가 투덜거렸다. 아직은 괜찮네. 저녁 먹고 할 거니까. 글라우커스가 말했다. 다시 술과 음식이 왔다. 저녁 먹는 자리는 내내 즐거웠다. 노예 악사들은 악기를 타면서 글라우커스가 지은 시를 그리스 말로 노래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 요란하게 손뼉을 쳤다. 저 곡은 아름다운 이오니아 곡조일세. 그렇군. 이오니아 하니까 지금 소문이 자자한 미인이 떠오르는걸? 아름다운 이오네를 소개해드릴까? 클로디우스가 말했다. 이오네? 아테네 이름 같은데 어떤 사람인가? 좀 자세히 얘기해보게. 글라우커스가 물었다. 그래, 내 얘기 잘 듣게. 이오네는 얼마 전 폼페이에 온 여자야. 사포처럼 멋진 시를 짓고 그 시를 노래로 부르는데 그게 여간 아름답지가 않네. 피리를 불거나 시사라와 리라를 타는 것을 들으면 무사는 저리 가라야. 게다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눈이 부실 정도고 집안도 나무랄 데가 없어. 취미도 고상하고 보석과 청동이며 하나같이 멋진 것뿐이야. 굉장한 부자라 인심도 후하대. 클로디우스가 말했다. 한번 보고 싶군. 글라우커스가 소리쳤다. 오늘 밤 보러 갈까? 그럼 그때까지. 클로디우스가 주사위가 들어있는 통을 달그락달그락 흔들어 보였다. 좋아, 한판 하세. 자네는 잠시 저쪽에 가 있게. 글라우커스가 판사를 보고 말했다. 한동안 주사위 굴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이윽고 글라우커스가 소리쳤다. 이제 그만두겠네. 30데나리온이나 잃었어. 그러자 친구들 사이에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면서 술잔이 바삐 돌았다. 어느새 다시 이오네가 화제에 올랐다. 멀리 있는 별빛만 보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별빛보다 찬란한 미인을 당장 보러 가는 게 어떻겠나? 레피두스가 말을 꺼냈다. 그 말에 모두 맞장구를 쳤다. 친구들은 글라우커스와 로마 황제 타이터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든 다음 나란히 별장을 나섰다. 막 떠오른 달이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줄지어 선 보석가게에서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이윽고 글라우커스와 친구들은 이오네의 집에 다다랐다. 수많은 불빛으로 눈부신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양쪽으로 열린 문에는 아름답게 수놓은 보라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벽과 바닥을 장식한 모자이크는 색깔이 풍부했다. 예술가의 솜씨가 빛났다. 이온에는 안쪽 주랑에서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저 여자 아테네에서 왔다고 했던가? 글라우커스가 주랑으로 들어서며 속삭였다. 아니, 나폴리. 뭐? 나폴리? 글라우커스가 되물었다. 그때 둘러섰던 사람들이 비켜서면서 요정같이 아름다운 이오네가 눈에 들어왔다. 이오네는 글라우커스가 몇 달째 꿈에도 잊지 못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제4화 이시스 신전. 이야기를 이집트 사람 아르바체스에게 돌리면 바닷가에서 글라우커스와 클로디우스와 헤어진 아르바체스는 팔짱을 끼고 모여선 사람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어두운 얼굴에 씁쓸한 웃음을 띠고 내뱉듯이 중얼거렸다. 못난 놈들, 멍청한 놈들. 너희가 진정 바라는 게 뭐냐? 일이냐? 즐거움이냐? 장사냐? 종교냐? 나는 이놈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다. 미워하지 않는다. 아테네 놈도 로마 놈도 우리 이집트가 쌓아놓은 지식을 훔쳐갔다. 학문, 시, 법률, 예술, 전쟁술까지 모두 우리 이집트 사람한테 훔친 것이다. 하나에서 10까지 이집트 흉내만 내고 한심하구나. 로마 사람이 다 뭐냔 말이다. 벼락 출세한 짐승, 도둑. 그런 주제에 이집트의 주인이 되려 하다니. 그래, 피라미드는 이제 더는 람세스 왕의 후손을 지켜주지 않는다. 나도 나일강을 건너와 이 폼페이에서 주눅들어 살고 있다. 그래, 니놈들이 우리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아니다. 내 영혼은 지혜의 힘으로 니놈들을 다스리고 결박할 것이다. 내 힘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이 아르바체스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아르바체스가 혼잣말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이윽고 중심가로 들어가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이시스 신전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 당시 폼페이에는 여러 신을 모신 신전이 많았다. 16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 무너진 걸 새로 지은 것이다. 이시스 신전도 그때 새로 지은 것으로 옛날 당당했던 건물에 비하면 크기는 좀 작아졌지만 웅장함은 여전했다. 아르바체스는 이시스 신전의 울타리에 이르렀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특히 상인들이 안뜰 제단 앞에 모여 숨을 죽이고 공손히 서 있었다. 신전은 파리한 대리석으로 7계단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서 있었다. 벽은 모조리 이시스 여신에게 바친 석류무늬의 벽걸이로 꾸며져 있었다. 안에는 공간을 다 채울 만큼 긴 받침돌에 두 신상이 서 있었다. 하나는 이시스 여신상이고 다른 하나는 조용하고 신비로운 표정의 호루스 신상이었다. 그 밖에도 여러 아테네 신상과 이집트 신상이 주위에 있어서 주신인 이시스 여신상의 고상함과 아름다움이 한결 돋보였다. 돌계단 양쪽에는 산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줄지어 서 있었고 돌계단 맨 위에는 사제 2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제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다른 사제는 밀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 앞 좁다란 통로에는 구경꾼이 잔뜩 모여 있었다. 아르바체스는 안뜰로 들어가 한 남자를 붙잡고 목소리를 낮추어 물어보았다. 그 남자는 디오메드였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왜 제단 앞에 모여 있는 거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모양인데 사제들도 있고
무슨 신탁을 받으려는 거요? 네, 상인들입니다. 내일 알렉산드리아로 배를 타고 나갈 건데 무사 항해를 기원하며 재물을 바치고 신탁을 받으려는 겁니다. 내 옷 색깔을 보면 알다시피 나는 재물을 바치는 건 아닙니다만 배길이 좋다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니까 같이 빌고 있는 거죠. 디오메드가 아르파체스처럼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이시스 여신은 본디 농업의 여신이지만 상업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아르바체스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고 말없이 기도하는 척했다. 그때 돌계단 중앙으로 한 사제가 베일을 걷어올리고 흰 옷자락을 끌며 걸어 나왔다. 그러자 돌계단 양쪽에 서 있던 두 사제가 물러갔다. 그 자리에 흰 옷을 입고 가슴을 풀어헤친 다른 두 사제가 가서 섰다. 그와 동시에 돌계단 밑에 있던 사제가 긴 피리를 엄숙하게 불기 시작했다. 돌계단 중간쯤 되는 곳에는 또 다른 사제가 한 손에는 신에게 바칠 화환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희고 가느다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다. 이 그림 같은 동양식 제사 장면을 위엄있게 생긴 아이비스가 위에서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바닥으로 내려앉아 유유히 거닐었다. 제단 앞에는 산 제물을 바치는 사제가 서 있었다. 그걸 보자 그때까지 차분하기만 했던 아르바체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사제가 내장을 살피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얼굴이 어두웠다. 내장을 살피고 난 사제가 됐다 하고 말하는 순간 아르바체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불길이 벌겋게 타오르고 몰약과 유향 냄새가 풍기는 가운데 사제가 산 재물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곤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고 신전은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사제들이 신전 둘레에 모였다. 그러자 허리에 띠만 두른 벌거숭이 사제가 튀어나와서 몹시 거칠게 춤을 추면서 이시스 여신의 신탁을 빌었다. 거칠게 춤을 추던 사제가 지쳐서 움직임을 멈춘 순간 이시스 신상이 머리를 3번 흔들더니 입을 벌리고 높은 목소리로 이상한 말을 했다. 파도는 돌진하는 병사처럼 사납게 높아지리라. 바다 밑 바위에는 무덤이 있도다. 앞에 위험의 빛이 비치리로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할 때에도 은총이 있으리라. 말소리가 그쳤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렇군. 아무 탈 없이 항해할 거라니. 파도가 좀 칠 모양이지만 그런 일은 초가을이면 흔한 법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 그래도 은총이 있을 거라니 고맙습니다, 이시스 여신님. 디오메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시스 여신이시여, 감사드리옵니다. 상인들도 저마다 중얼거렸다. 어느덧 상인과 구경꾼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제들은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 신전에 모였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르바체스만은 사람들이 다 가기를 기다리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미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다. 타다 남은 불길이 이따금 반짝하고 다시 환하게 타올랐다. 잠시 후에 한 사제가 아르바체스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다. 사제는 생김새가 흉했다. 마치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처럼 비쩍 마른 데다 윗머리에는 큰 혹이 2개나 나 있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에 코는 납작했으며 움푹 들어간 눈은 기분 나쁘게 번들거렸다. 칼레누스, 아르바체스가 사제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말한 대로 목소리를 바꿨더군.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훌륭했어.
신탁이란 언제나 좋게 내리는 게 좋아. 뭔가 확실히 아니다 싶을 때만 빼놓고 말이야. 폭풍이 분다 해도 신탁은 맞는 말이 되겠죠.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바닷속이야말로 배나 뱃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안식처 아닙니까? 그래서 호레스도 이렇게 읊었지요. 뱃사람은 에게해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고 있다. 바다 밑에 있을 때처럼 조용한 때는 없다고. 칼레누스가 희죽 웃으며 자랑스러운 듯 코를 찡긋거리고 말했다. 그렇군. 훌륭해. 아페치데스도 자네처럼 지혜를 배우면 좋으련만. 말이 난 김에 아페치데스 일과 다른 일로 자네하고 의논할 게 있어. 어디라도 좋아. 신상이 없는 곳으로 가세. 네. 칼레누스가 신전 옆 건물 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둘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나폴리에 가서 거기 살았던 아페치데스와 이오네라는 남매를 만난 적이 있잖나? 둘은 아테네 사람인데 그 부모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지. 그 부모는 자기들이 죽으면 나더러 후견인이 되어 둘을 돌봐달라고 했거든. 오빠 아페치데스는 얌전해서 내 말이라면 무엇이든 잘 듣기에 이시스 여신을 가르쳐 주었고, 그 젊은 영혼은 신앙심이 불타올라 이시스 여신을 믿고 사제까지 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여신을 믿는 척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시스 여신상의 비밀과 계단에 속임수가 있다는 걸 알고 화를 내며 신전을 나가버렸습니다. 소문으로 듣자하니 이시스 여신을 모독하고 신탁은 악마의 말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새로운 무신론자 무리와 자주 만나고 있대요. 칼레누스가 대답했다. 내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걸세. 지난번에 녀석을 길에서 만났는데 녀석이 어찌나 화를 내던지. 요즘에는 우리 집에도 통 들르질 않아. 어떻게든 녀석을 붙잡고 타일러서 예전처럼 다시 사제로 있게 해야 하네. 안 그럼 곤란하게 돼. 곤란하게 되다니 왜 그렇습니까? 녀석의 누이 동생 이오네 때문이야. 헬레네라고 소문난 미인 말입니까? 얼굴도 얼굴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세. 시와 음악 등 못하는 게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내로 삼을 거야. 그거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제님이 후견인이니까요. 사제님이 원한다면 이오네는 당장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오네가 사제님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야, 싫어하지는 않아. 나를 좋아하는 것만은 틀림없어. 게다가 내가 이집트 왕족이라고 했더니 나를 존경하는 눈치야.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청혼하면 이오네가 어떻게 나올지는 자신이 없어. 좋아한다는 것과 존경한다는 건 다른 문제니까. 그야 그렇습죠. 칼레누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걱정이군요. 그만한 미인이고 보면 로마 남자들이 이오네한테 청혼하려고 줄을 설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오네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행차 뒤에 나팔 부는 격이겠죠. 뭘, 아테네 여자라서 시끄러운 로마 사람은 성에 안 찰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사제님도 아테네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아테네의 어머니야. 아르바체스가 말했다. 그리고 칼레누스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내가 벌써 이오네한테 말해놨어. 아테네를 세운 사람은 이집트에서 간 사람이라고.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자네 힘을 빌리고 싶은 걸세. 제5화 베수비오산의 먹구름. 아름다운 레다방 창문을 통하여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쳐왔다. 그 기쁨의 햇살이 글라우커스의 마음에도 환하게 비쳤다.
글라우커스는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오네를 만났다. 글라우커스는 좁은 방 안을 오락가락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오네의 목소리도 들었어. 아니, 이오네와 다시 얘기를 나누었지. 이오네가 아테네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도 들었다. 오랫동안 꿈꾸었던 여신을 만난 거야. 상상했던 일이 아름다운 현실이 된 거라고. 그때 방문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글라우커스 나리가 여기 계시다고 하던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니디아구나. 들어와라. 어제 오라고 했더니 잊지 않고 왔구나. 니디아는 안으로 들어섰다. 나리께서는 이 불쌍한 눈먼 아이한테 늘 잘해주시니까요. 니디아가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말했다. 오른손에는 꽃바구니, 왼손에는 청동 물병을 들고 있었다. 모두 너한테 잘해주잖니. 글라우커스가 친오빠처럼 상냥하게 말했다. 니디아는 손으로 더듬더듬 탁자 쪽으로 가서 그 위에 꽃바구니를 올려놓았다. 별거 아니지만 지금 막 꺾어온 꽃이에요. 고맙구나. 아주 예쁜걸? 글라우커스가 다정하게 말했다. 뜨레핀 꽃은 잘 자라고 있죠? 아주 잘 자라고 있지. 이상할 정도야. 신이 지켜주시는 모양이다. 기쁘네요. 나리가 안 계시는 동안 틈날 때마다 와서 물을 준 거예요. 그랬구나. 아름다운 니디야, 고맙다. 내가 좋아하는 꽃을 이렇게 잘 돌봐줄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글라우커스가 말했다. 니디아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니디아가 수줍은 표정으로 글라우커스를 돌아다 보았다. 오늘은 참 덥네요. 꽃이 가엾어요. 저를 잊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아파서 9일이나 물을 주지 못했거든요. 꽃에 물 주러 갈게요. 니디아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뜰로 나가 꽃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글라우커스는 니디아를 보면서 생각했다. 가엾은 니디야. 어쩌면 그토록 모진 운명을 타고났니? 대지도 못 보고 태양도 바다도 별도 못 보고 무엇보다 저 이오네의 얼굴을 못 보겠구나. 글라우커스는 어젯밤 이오네와 만났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클로디우스가 심심하다며 찾아왔다. 글라우커스는 클로디우스에게 이오네란 이름조차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클로디우스는 이오네가 아름답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글라우커스는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대답했다. 클로디우스는 글라우커스가 돈 많은 디오메드의 딸 율리아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글라우커스가 이오네를 사랑하는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렇게 클로디우스가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자 글라우커스는 이오네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현관을 나서다가 꽃을 돌보고 들어오는 니디아와 마주쳤다. 어디 가세요? 발소리를 듣고 글로디우스란 걸 알아차린 니디아가 물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에 있기가 심심해서. 아, 나도 하늘을 보았으면. 니디아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글라우커스는 듣지 못했다. 글라우커스가 집을 나간 뒤 니디아는 잠시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고는 긴 지팡이를 짚으면서 집으로 향했다. 니디아는 번화가를 꺾고 돌아 지저분한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이 시간에는 다행히 술꾼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지저분한 것은 알 수가 없었다. 니디아는 선술집 뒷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서 오늘은 얼마나 벌었냐? 하는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러나 니디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깟 푼돈만 벌다니 이 못난 거사.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타고났으면 부잣집 연예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싫어요, 싫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구걸해도 좋아요. 그러니 그런 곳에는 보내지 마세요. 리디아가 몸을 떨면서 소리쳤다. 왜?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어리고 또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곳에 가면 친구도 없을 거예요. 그래, 너 같은 것한테는 친구도 없을 거다. 야박한 말과 천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때 글라우커스는 이오네의 집을 찾아갔다. 둘은 고양이 나트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뒤로도 글라우커스는 이오네를 자주 찾아갔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폼페이에서 만난 지 닷새쯤 되는 날 저녁에는 몇몇 친구와 함께 나폴리만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오빠는 이런 재미를 하나도 몰라요. 폼페이에 사는데도. 이오네가 말했다. 왜 그렇소? 글라우커스가 물었다. 오빤 달리 하는 일이 있어요. 이시스 신전의 사제거든요. 아직 젊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하시지? 사제 일은 몹시 엄격하다고들 하던데. 네. 오빠는 처음부터 종교에 열심이었어요. 그런데다 우리를 돌봐주는 이집트 사람이 오빠더러 사제가 되는 건 어떻겠느냐고 해서 오빠는 평생 사제가 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소? 행복해하오? 이온에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베일을 눈 밑으로 더 내리고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오빠가 너무 빨리 뛰어든 건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컸나 봐요. 그럼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군. 그 이집트 사람도 사제요? 신전에 사람 끌어들이는 것만 관심 있나 보죠?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행복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도 사제가 되라고 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나도 그렇소. 글라우커스가 말했다. 이온에는 눈을 내리깔고 다시 말했다. 그래서 아르바체스 사제가 부모처럼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은 재능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아르바체스라고? 그 사람이라면 나도 알아요. 길에서 만나면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입니다만 그 사람을 아무리 좋게 말해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귈 생각이 전혀 없소. 그 어두운 표정과 얼음처럼 차가운 웃음을 보면 소름이 끼치거든. 그분이 차가운 건 아마 고생을 많이 한 탓일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 산도 옛날에는 불을 뿜었지만 지금은 불이 꺼지고 평온하잖아요. 이온의 말을 들으면서 글라우커스도 베수비오 산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평온하게 맑은데 베수비오 산마루에는 기분 나쁜 먹구름이 끼어 풍경에 어두운 느낌을 던져주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운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산에서 눈길을 돌려 다정하게 서로 마주보았다. 제6화 게으른 폼페이 사람들. 폼페이에서는 어디를 가나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길거리에도 가게에도 신전 앞 광장에도 그런 무리가 떼지어 몰려 있었다. 그들은 낱말하는 걸 좋아하고 쓸데없는 일로 토론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 그들이 즐겨 찾는 곳은 공중 목욕탕이었다. 공중 목욕탕은 처음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지은 것이었다. 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평민도 돈만 있다면 저택에 훌륭한 욕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새 귀족과 돈 많은 이들마저도 활기찬 공중 목욕탕을 좋아하게 되어 자주 찾고 있었다. 젊은 아테네 귀족 글라우커스는 친구인 로마 귀족 클로디우스,
살러스트, 레피두스와 함께 포춘거리를 지나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보통 욕탕 말고도 한증탕, 수영장, 냉탕이 있었는데 저마다 벽화와 조각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온갖 사람이 몰려와서 같은 탕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목욕을 하고는 휴게실에서 한동안 쉬다가 다른 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목욕만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어느 손님이나 목욕을 다 하고 나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목욕탕에 딸려있는 노예나 자기 노예를 시켜 세계 각지에서 들여온 향유를 몸에 발랐다. 글라우커스와 친구들이 주랑 구석에 있는 매표소로 가니 한 사람이 상자 2개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한 상자에는 사람들이 낸 돈이, 다른 상자에는 목욕탕에 들어가는 표가 들어 있었다. 주랑 벽을 따라 많은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벽에 붙은 구경거리, 시합, 상품 판매, 전람회 등의 광고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의사가 일러준 대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는 이번에 열릴 원형 경기장 경기에 대한 것이었다. 공중 목욕탕에 새로 손님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폼페이에 멋들어진 죄수가 생겼다는 소식은 없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쓸만한 죄수는 신을 모독하거나 사람을 죽인 죄수였다. 그런 일이 생기면 판사는 그 죄수를 사자에게 던져도 된다고 허가해 주었다. 그런 죄수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원형 경기장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모든 전람회가 외면을 당하고 말았다. 나로서는 다들 말하듯이 황제가 좋은 분이라면 유대인을 한 사람쯤 보내주리라 생각하는데 말씀이야. 표정이 밝은 대장장이가 말했다. 왜 나사렛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는 걸까? 나는 특별히 잔인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어. 단지 유피테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따위한테 인정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뿐이야. 한 철학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아예 무신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일신, 아니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고 하더군요. 글라우커스가 참견하고 나섰다. 그게 아닙니다, 글라우커스 씨. 그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플루토와 하데스 신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내 얼굴을 보고 웃기만 하더군요. 철학자가 힘차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뭐요? 폼페이에 그런 벼락 맞을 놈들이 있습니까? 대장장이가 끔찍하다는 듯이 부르짖었다. 그 수는 많지 않지만 틀림없이 있어. 그렇지만 그들이 몰래 모이기 때문에 누가 신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요. 글라우커스가 탈의실 쪽으로 걸어가자 조각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조각가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반한 듯이 말했다. 아, 저 사람을 경기장에 내보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되련만. 저 팔다리, 저 머리, 훌륭한 검투사가 될 텐데 대체 왜 저 사람을 사자한테 던지지 않는 걸까? 한편 로마 시인인 풀피아스는 글라우커스 앞에 선뜻 다가서며 말했다. 오, 친애하는 아테네의 글라우커스 씨. 오늘은 이 사람의 시를 들으러 오신 것입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아테네 사람이 평소에 쓰는 말이 바로 시니까요.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찮은 시지만 백과 같은 상류사회 사람이 칭찬해 주신다면 황제 폐하도 뵙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라우커스 씨, 후원자 없는 시인은 술 없는 술독 같은 거라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 한 사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시를 들으려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만이 아니라 온 폼페이가 그대의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랑이 그대를 기다리는 재단입니다. 글라우커스가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해 주었다. 잠시 후 풀피아스는 너른 탈의실 둥근 천장 아래 사람들 앞에서 시를 낭독했다. 낭독이 끝나자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저마다 목욕탕이나 휴게실로 흩어져 갔다. 이렇게 게으른 폼페이 사람들은